자, 그러면 일단 오늘은 우리가 문법을 다 마무리를 해버리도록 합시다. 알겠죠? 그러면 한백고 같은 경우는 사실상 이제 남는 게 누앙사하고 뭐였지 그게? 방망문. 요거 두 개 해봤자 아마 1시간이면 수업이 끝나지 싶어. 많이 잡아도 한 조금 여유 있게 해가지고 한 4시간 수업하면 끝나겠지 싶어. 알겠지? 그러니까 한 뭐 정 안 되면 그러니까 뭐 누앙사하고 항망문 좀 하고 그 다음에 한 30분 1시간 정도 더 추가하면은 진도는 완전히 다 끝나지 싶거든. 그 외에는 뭐 다른 문학 작품 추가되거나 이런 건 없고. 보통 문학을 나가고 문법을 말하는데 지금 벌써 문학 끝내는 문법을 시작했기 때문에 다른 문학은 없을 것 같아요. 그럴 것 같기는 해. 그러니까 왜냐면 또 문법이 사실 이거랑 그 중생고까지 같이 들어가면 할 게 많기는 해 사실. 그래서 아마 좀 사실 12월 중순까지 지금 한 달 정도 남았는데 너희 시험까지 한 달 정도 남았잖아, 그렇지? 근데 아마 조금 시간이 모자라지 싶어 학교를 기준으로 하면. 동산 같은 경우도 지금 문법 나가는 거 속도를 보면은 딱히 막 더 나을 것 같진 않아. 왠지 느낌이. 나가봤자 문학 작품 한 작품 외부 지문으로 아마 넣지 않을까 싶기는 한두 작품 정도. 아니면 모의고사가 들어갈 수도 있고. 너희들 지금 기말고사 날짜가 언제지? 12월 17일. 17일 너네는? 저희 3일이 12월 3일? 그러면은 너네는 모의고사가 안 들어가겠네? 왜냐면 그 너희 12월 모의고사가 12월 내가 기억하기로 9일인가 10일인가 알고 있거든? 저 목요일 또 봐요? 12월 모의고사 보죠. 12월. 원래는 11월에 봐야 되는 건데 12월에 보는 거지. 모고가 원래 이렇게 많았어요. 아 근데 10월 모의고사를 본 거라요. 11월 거 10월에 본 거라요. 아니야, 너희 9월 걸 10월에 본 거야. 공원도 보고 신모도 봤는데. 진짜? 너네 구모도 뭐 신모도 봤어? 근데 보통 고1들 같은 경우는 3, 6, 9, 10일은 보거든. 근데 네 개를 보거든. 근데 이번에 쌤이 369, 11에 369, 10 이렇게 본다 했어. 그러면 12월 달은 안 볼 수도 있긴 하겠다. 근데 11월 거를 봐야 될 텐데. 왜냐면 12월 게 서울시 교육청 모의고사라서 너희가 그나마 좀 수능이나 이런 거랑 좀 더 가깝긴 해. 근데 어쨌든 그런 거 상관없이 어쨌든 쌤이면 너희들 풀릴 거니까 걱정 말고. 알겠죠? 어제 시험 끝나면 다 풀어보고 하면서 마무리하고 또 2학년 거도 보고. 솔직히 너희들은 내가 욕심대로 했다면은 지금 이제 2학년 거를 슬슬 들어가줘야 되는데 모의고사를. 그치? 그런 면에서는 조금 지금 선생님이 약간 실망스럽긴 해요. 자, 그렇더라도 이제 우리가 뭐 순서대로 같이 나간다 생각을 하면서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솔직히 저번에 방학 때도 우리가 이 내용을 했었지만 내용 자체의 설명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만 유념해서 보고 문제를 많이 풀어보는 게 이 단원에서 제일 중요한 겁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첫 번째 피동사동 표현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알겠죠? 준비됐습니까? 그치? 자, 여기서 우리가 피동 표현이라고 하는 것은 그쵸? 자, 의미를 보게 되면은 주체가 다른 대상에 의해서 어떤 행위를 당하는 표현을 우리는 피동 표현이라고 합니다. 알겠죠? 즉, 주체는 가만히 있는데 다른 대상이 어떤 행위를 해가지고 그 행동을 당하는 걸 우리는 피동 표현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알겠죠? 자, 이 피동 표현을 개념적으로 봤을 때 피동 표현의 반대가 되는 게 바로 능동 표현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자, 피동은 주체가 당하는 거. 그럼 능동은 주체가 행동을 어떻게 하는 거라고 보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능동 표현은 주체가 스스로 자신의 의지와 힘을 가지고 행위를 하는 표현을 우리는 능동이라고 보는 거예요. 자, 이 능동과 반대가 되는 게 바로 요 피동 표현인 겁니다. 피동은 주체가 자신의 의지나 힘과는 무관하게 어떤 행동을 당하는 것을 우리는 피동이라고 해요. 자, 방학 때 했던 내용 우리가 기억을 할지 모르겠지만, 그죠? 자, 능동 표현, 피동 표현, 요거는 세트. 그 다음에 뒤에 배울 주동 표현, 사동 표현, 얘네는 세트.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알겠습니까? 자, 그렇게 봐야 되는 이유가 바로 뭐냐면, 그때도 얘기했었죠? 능동과 주동은 사실 개념상으로 개념이 조금 차이가 있지만 거의 똑같은 거예요.
알겠죠? 실제로 우리가 문장을 봤을 때는 이게 능동이냐 주동이냐는 구분을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얘가 무엇과 세트로 제시가 되느냐에 따라서 얘는 능동이 되기도 하고 주동이 되기도 한다라고 얘기를 했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유념을 하면서 4동까지 우리가 이 부분은 다 한꺼번에 다 봐줘야 되는 부분이에요.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능동문을 피동문으로 만드는 방법. 자, 바로 이 만드는 방법을 알게 되면 우리는 뭡니까? 바로 문장에서도 얘가 피동인지 능동인지를 찾아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렇죠? 자, 능동문을 피동문으로 만들 때는 자, 첫 번째로 능동문의 목적어는 뭐가 된다? 피동문의 주어가 됩니다. 능동문의 목적어는 피동문의 주어로 바뀌게 됩니다. 그죠? 자, 그 말은 목적어를 취하지 않는 문장은 피동문이 될 수가 있다 없다? 없다는 게 되는 거예요. 왜? 주어가 할 게 없잖아요. 그치? 그렇기 때문에 요 조건 때문에 바로 뭐다? 자동사는 사를 사용하는 문장은 피동문이 될 수 없죠. 알겠습니까? 반드시 목적어가 있어야 돼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자, 능동문의 원래 주어였던 거는 뭐가 된다? 피동문의 부사어가 됩니다. 알겠습니까? 자, 여기서 그래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거는 바로 뭐냐면, 그죠? 자,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거는, 자, 능동문 같은 경우는 주어 더하기 목적어 더하기 서술어의 문장 구조를 가져요. 알겠습니까? 그런데 피동문의 경우는 주어 더하기 부사어 더하기 서술어의 형태를 가지는 문장 구성이 돼요. 알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이제 좀 이따가 뭐 이미 방학 때도 한번 배웠었고 학교에서도 현재 배우고 있는 내용이고 그리고 뭐 몇 번을 지금 반복을 하고 있는 내용이긴 하지만 그래서 우리가 파생적 피동을 만들 때 쓰는 그 피동 파생 접사, 그죠? 피동형 파생 접사 같은 경우는 지배적 접사다. 문장의 구성 구조를 바꿔주는 지배적 접사다라고 몇 번 얘기를 했었어요. 그죠? 그 이유가 바로 이렇게 문장의 구성 방식이 달라집니다. 같은 두 자리지만 필요로 하는 성분이 달라져요. 알겠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문장 구조를 바꿔준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함께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알겠죠?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바로 능동문의 서술어는 어떻게 피동사나 피동형으로 바꿔준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예문을 보게 되면은 경찰이 도둑을 잡았다라고 하는 능동문이 피동문으로 바뀌게 되면 자, 능동문의 목적어였던 도둑을이 피동문에선 주어 도둑이로 바뀌고 그쵸? 그 다음 능동문의 주어였던 경찰이가 바로 부사어인 경찰에게 혹은 뭐 영어식 표현으로 하면 경찰에 의해 그쵸? 그 다음에 서술어는 능동형이 잡았다는데 피동형이 잡혔다. 그쵸? 혹은 잡게 됐다. 그치? 이런 식으로 바꿔주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바로 그 다음이죠. 바로 서술어를 피동형으로 만드는 방법을 우리가 잘 알아둬야 됩니다. 자, 서술어를 피동형으로 만드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는 파생적 피동. 자, 이름 그대로 뭡니까? 바로 파생 접사를 활용해서 피동사로 만드는 방법을 우리는 파생적 피동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때 우리가 사용하는 파생전미사, 피동형 파생전미사에는 이희, 리기 이렇게 네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알겠죠? 자,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기에서 나오는 파생전미사, 이희, 리기 같은 경우는 바로 지배적 접사이고 그쵸? 바로 서술어가 필요로 하는 문장 성분이
변화가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 요즘 날씨가 은근히 덥네. 그래서 이게 문장 성분이 변화하기 때문에 지배적 접사다라고 보면 됩니다. 특별한 뜻을 내주는 게 아니라 단어의 성질을 바꿔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자, 그래서 이히리기를 사용해서 대표적으로 묵다가 묵기다. 그쵸? 이거는 묵는 걸 당하는 거잖아, 그렇지? 그 다음에 먹다가 먹히다. 먹음을 당하는 거. 물다가 물리다. 무는 걸 당하는 거. 그 다음에 앉다가 안기다. 그쵸? 이거는 안음을 당하는 거잖아, 그렇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당하는 형태로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바로 뭐냐? 통사적 피동도 있다는 거죠. 자, 통사적 피동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서술어의 형태를 바꿔주는 겁니다. 알겠죠? 이거는 접사를 쓰는 게 아니라 서술어를 합성 동사나 혹은 보조 용어를 활용을 해서 피동사로 만들어주는 방식이고, 자, 이때 쓰는 방식은 아어지다 혹은 뭐뭐게 되다 이런 말들을 사용을 합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뭐 쓰다 같은 경우는 써지다, 그렇죠? 그 다음에 드러나다 같은 경우는 드러나게 되다 이런 식으로 바꿔주면 된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런데 자, 저번에도 몇 번 얘기했지만 중요한 것들 중에 하나가 바로 모든 서술어가 다 피동사가 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말 속에는 모든 동사가 피동형을 가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특히 자동사. 자, 이게 바로 피동형이 될 수 없는 서술어죠. 첫 번째. 알겠습니까? 그래서 자동사는 목적으로 취하지 않는 동사인데 여기에 플러스 뭐도 형용사도 역시 목적어를 취하지 않기 때문에 한 자리 서술어들은 전부 다 피동형이 될 수가 없어요. 알겠습니까? 왜? 목적어를 취하지 않잖아. 형용사는 무조건 한 자리거든요. 알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형용사들이나 자동사들 같은 경우는 피동형이 될 수가 없어요. 알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뭐다? 의미 자체가 피동의 의미를 가지는 동사. 이게 바로 피동형이 될 수 없는 서술어 두 번째가 되겠죠. 얘는 의미 자체가 이미 피동이야. 피동인데 피동을 만들 이유가 없다는 거지. 그렇지? 가장 대표적으로 때리다의 반대가 뭐야? 그치? 맞다는 무슨 뜻입니까? 주체는 가만히 있는데 누가 때리는 행동을 해가지고 그 때리는 행동을 당하는 거잖아. 맞는다는 말 자체의 의미 뭡니까? 피동의 의미가 담겨 있잖아요. 그렇죠? 이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다시 피동을 만들 필요도 없고 그렇다 보니까 당연히 피동의 형태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리고 이제 조금 난이도 있는 문제로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통사적 피동이 맞냐, 파생적 피동이 맞냐 이런 문제가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 경우는 여러분들 사실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왜? 우리가 항상 사용하는 말들이기 때문에 그 말들을 통사적으로 만들어보고 파생적으로 만들어봤을 때 어색하면은 그 말을 쓰지 않는 말이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뭐 물다 같은 경우는 물리다, 그렇죠? 근데 물게 되다. 이거는 뭐 사람들 쓸 수 있겠죠, 그렇죠? 그다음에 먹다 같은 경우는 먹히다, 당연히 쓰잖아, 그렇지? 근데 먹게 되다 하면은 약간 좀 피동형으로 쓰기에는 의미가 좀 이상해지죠. 먹게 되었다 해버리면은 마치 그냥 내가 먹는 기회를 가졌다 이런 의미로 우리가 해석을 하지 피동의 의미로 해석을 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뭡니까? 먹다 같은 경우는 파생적 피동만 되고 통사적 피동은 안 된다 이런 개념으로 보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해보면은 늘상 쓰는 말과 쓰지 않는 말이기 때문에 안 쓰는 말은 무조건 어색함을 가지게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그런 건 여러분들이 조금만 노력을 해보면 충분히 다 구분을 할 수가 있어요. 알겠죠? 자, 그럼 이제 사동 표현으로 넘어가 봅시다. 다음 페이지. 자, 사동 표현 같은 경우는 자, 주체가 다른 대상에게 어떤 행위를 시키는 표현을 우리는 사동 표현이라고 합니다. 자, 이 사동 표현과 반대되는 게 아까 얘기했듯이 주동 표현. 주동은
역시 주체가 스스로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행위를 하는 거. 그 다음에 사동 표현 같은 경우는 바로 뭐다? 주체는 가만히 있고 다른 대상에게 행위를 하게 시키는, 하게 만드는 표현이다 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이 경우도 근데 역시 똑같아요. 알겠죠? 자, 여기서 우리가 주동문의 경우는 주어, 목적어, 서술어의 두 자리 서술어가 됩니다. 알겠죠? 그런데 주동문이 사동문으로 바뀌게 되면은 주어, 목적어, 부사어, 서술어의 세 자리 서술어가 돼요. 얘는 자릿수가 증가를 하게 됩니다.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파생적 피동이든 피동형 접사든 사동형 접사든 둘 다 지배적 접사인 거는 결국 똑같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자, 그럼 이제 또 밑에 보도합시다. 아까 얘기했듯이 능동과 주동은 구분할 수가 없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이거는 함께 세트로 제시되는 문장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구분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자, 역시 마찬가지 주동문을 사동문으로 만들 때 첫 번째는 바로 뭐냐면 주동문의 주어에게 행위를 시킬 수 있는 임의의 주어를 만들어야 돼요. 알겠습니까? 임의의 주어를 만들기 때문에 바로 서술어의 자릿수가 플러스 1이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중학교 수준의 문제였다라고 하면은 예전에 서술형으로 제일 많이 나왔던 게 어떤 문장을 사동문으로 바꾸시오 이렇게 해가지고 임의의 주어 보기에 전제 조건에다가 뭐 주어는 누구누구 선생님을 사용한다 뭐 이런 식으로 조건을 많이 제시를 해주거든요. 근데 지금은 고등학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개념적으로 요렇기 때문에 바로 뭐다 지배적 접사에 해당된다 이런 걸 알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주동문의 주어를 사동문의 부사어로 바꾸어 준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주동문의 목적어는 그대로 사용을 합니다. 알겠습니까? 그 다음 서술어는 역시 사동사나 혹은 사동형으로 바꾸어 주면 된다는 거죠. 자, 예문을 보면 학생이 책을 읽는다라는 주동문이 있어요. 그렇죠? 자, 이 문장을 사동형으로 바꿔주면은 학생에게 그 책을 읽도록 시킬 수 있는 임의의 주어인 선생님을 집어넣어주는 거예요. 이거는 뭐 부모님이 돼도 되고 뭐 아버지가 되고 어머니가 돼도 되고 누가 돼도 상관없죠. 시킬 수만 있는 존재라면. 그렇지? 그래서 선생님께서 주어를 이제 부사로 학생에게 책을 그대로 책을 내려오고 읽는다가 읽히신다. 뭐 여기는 물론 주체 높임의 그 선어말어민 시도 쓰이긴 했지만 어쨌든 읽힌다. 이런 형태로 가능하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역시 마찬가지 여기서 중요한 거는 바로 서술어를 사동형으로 만드는 방법이 중요하죠. 자, 이때도 역시 마찬가지 파생적 사동과 통사적 사동이 존재를 합니다. 자, 파생적 사동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파생 전미사를 활용을 해서 사동사로 만드는 방법이고 이 파생 전미사에는 이희리기 우구추 이렇게 7개가 존재를 하고 여기서 이희리기 같은 경우는 뭡니까? 그 피동 접사랑도 일치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의미로 구분을 해줘야 돼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먹다는 먹이다. 먹다가 피동형이 됐을 때는 먹히다 했죠. 그쵸? 근데 사동형이 되면 먹이다가 돼요. 알겠습니까? 그 다음 읽다는 읽히다. 울다는 울리다. 웃다는 웃기다. 서다는 세우다. 달다는 달구다. 그다음 낮다는 낮추다. 이렇게 되죠. 그쵸?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파생적 사동에는 한 가지 여러분들이 필기할 게 있습니다. 그쵸? 바로 파생적 사동을 쓰게 되면은 이 경우는 직접 사동과 그 다음에 간접사동 모두 가능하게 돼요. 그래서 파생적 사동을 쓰면 약간 중의적인 의미가 생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모호한 문장이 되기는 해요.
알겠죠? 자, 여기서 직접 사동이라고 하는 게 바로 뭐냐면 주체가 그 대상에게 행위를 해주는 거야. 예를 들어서 엄마가 동생에게 밥을 먹였다. 이렇게 하면은 이거는 엄마가 직접 밥을 떠가지고 동생 입에 넣어주면서 우리 새끼 먹어 이렇게 하는 행동이랑 똑같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걸 직접 사동이라고 하죠. 근데 반면에 간접 사동은 동생아 저기 밥 채워놨으니까 먹어 이렇게 시켜가지고 동생이 밥을 먹게 시키기만 하면은 이거는 간접 사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행위를 주체가 해주면 직접 사동, 주체가 그냥 시키기만 하면은 간접 사동이라고 하는데 파생적 사동의 경우는 직접 사동과 간접 사동의 의미를 모두 가집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런데 반면에 통사적 사동 같은 경우는 얘는 간접 사동의 의미만 가져요.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엄마가 동생에게 밥을 먹였다. 이런 문장이 있고 이거를 통사적 사동으로 만들어서 엄마가 동생에게 밥을 먹게 했다. 이렇게 만들었을 때 엄마가 동생에게 밥을 먹게 했다 해버리면은 얘는 그냥 간접사동 건데 엄마는 무조건 얘야 밥 채워놨으니까 먹어 요것만 되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럴 때 이거를 뭡니까? 먹이셨다라고 하면 이거는 둘 다의 의미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의미 차이는 잘 알아둬야 돼요. 알겠습니까? 해석의 의미 차이는 꼭 조심해줘야 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통사적 사동도 합성 동사나 보조 용어를 활용을 해서 사동사로 만들죠. 그래서 뭐 먹게 하다. 그 다음에 뭐 먹게 시키다. 이런 것들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밝다는 밝게 하다. 놀다는 놀게 하다. 그렇죠? 이런 것들은 통사적 사동이 되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사동이나 피동 표현들이 잘못 사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여기 아까 위에 적혀 있기는 했었는데 여러분들이 정말 조심해야 될 게 이제 피동 표현은 이중 피동을 쓰면은 원래 문법적으로는 잘못된 표현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이제 우리가 실생활에서 문학 작품 이런 데는 좀 많이 쓰이기는 해요. 좀 강조의 의미로서. 알겠습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보여졌다. 이런 것들은 보이다와 지다라고 하는 피동형이 두 번 다 쓰인 거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이중 피동은 주로 통사적 피동과 파생적 피동이 다 쓰여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기본형으로 나눴을 때 이거는 형태소 분류할 수 있는 능력이 좀 필요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형태소 분류를 해가지고 파생적 피동과 통사적 피동이 같이 쓰이면은 이 경우는 이중 피동이기 때문에 문법적으로는 잘못된 표현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런데 사동 표현 같은 경우는 필요하지 않은데 사동이 쓰이는 그런 경우들을 얘기를 하거든요. 알겠죠? 그래서 이 불필요한 사동 표현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좀 외워줘야 되는데 그 중에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친구 하나 소개시켜줄게. 이런 표현들. 이런 거는 시험에 워낙 잘 나오니까 꼭 알아두면 좋습니다. 알겠죠? 왜? 끼어들기라고 하는 거는 자, 끼어들기를 형태소로 분류하면은 끼다. 이거에 이게 사동접사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들다. 여기에 명사형 접사 기 이렇게 쓰거든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마치 누가 시켜가지고 끼어든 것처럼 보이는 거야. 알겠습니까? 근데 운전자가 다른 차 사이에 끼어드는 거는 운전자의 의지로 하는 거야? 누가 시켜서 하는 거야? 그렇지. 운전자가 자기 스스로 의지로 판단해서 하는 행동이잖아.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사동형 어미를 쓰면 안 되고 끼어들기가 되어야지 올바른 표현이다. 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리고 학생들이 제일 많이 쓰실 수 있는 거. 내가 친구 하나 소개시켜줄게. 그렇지? 주어가 누굽니까? 그렇지. 나잖아. 소개해주는 사람이 누구야? 그렇지. 근데 사동형을 쓰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겠죠. 얘는 어떻게 써야 돼? 내가 친구 하나 소개해 줄게고 해야지 올바른 표현이 되는 거죠. 왜? 소개라는 행위를 내가 하는데 마치 누가 시키듯이 얘기하잖아. 사동 표현을 사용하면 안 된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때는 소개해 줄게. 그러니까 예전에 노래 제목도 있잖아. 좋은 사람이 있으면 소개시켜줘 이런 노래 있었거든요. 옛날 노래. 그러니까 이런 거는 노래에서부터 이미 문법적으로 잘못된 표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좀 너무 그때 당시에 좀 약간 살짝 히트를 쳤었거든요. 그 노래가. 그래서 어느 순간 그때부터 학생들도 그렇고 20대 30대 사람들도 그렇고 친구 하나 소개시켜줄게 이런 말들 되게 잘 써요. 근데 문법적으로는 틀린 표현이다.
이거는 꼭 알아둬야 돼요.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 부분도 이제 문제를 좀 많이 풀어보긴 해야 됩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 이제 부정 표현으로 넘어갑시다. 그죠? 응. 추운데 응. 그냥 제가 잠바 입을까요? 또 세게 써? 그래서 좀 더워. 알았어. 윤서는 안 추워? 저는 더운데. 아, 그래? 뜨거운 남자야? 나는 반팔이고. 윤서는 뜨거운 남자였어. 자, 그러면 부정 표현으로 넘어갑시다. 알겠죠? 더 추우면은 윤서 거까지 빼가 이거. 알겠지? 자, 보자. 갑시다. 자, 부정 표현은 자, 말 그대로 어떤 사실이나 생각에 대해서 그렇다고 인정하지 않는 의미를 나타내기 위한 표현을 우리는 부정 표현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지? 자, 부정 표현은 크게 못 부정문과 안 부정문으로 나눕니다. 알겠습니까? 자, 못 부정문은 바로 뭐다? 능력을 부정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즉 바로 뭐다? 못 부정문 같은 경우는 쉽게 얘기를 하면 하고자 하는 의지는 존재했어. 하지만 그 행동을 하고자 하는 능력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의지와 능력 중에 뭘 부정하는 거다? 능력을 부정하는 거라 해서 얘는 능력 부정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를 들어서 선생님 숙제를 못 해왔어요 하면은 하고자 하는 의지는 참 많았는데 그치? 그런데 뭐 학교에 일이 바빴다든지 뭐 여러 가지 집안일이 있었다든지 해가지고 할 수 없었다는 뜻이 되기 때문에 이런 건 우리는 능력 부정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못 부정문은 우리가 능력 부정이라고 해서 화자에게 어떤 행위를 하고자 하는 의지는 있으나 바로 능력이나 상황, 여건 등으로 해서 일이 일어나지 못함을 나타낼 때 우리는 못 부정문을 사용하고 이거를 능력 부정이라고 해요. 알겠죠? 자, 능력 부정은 이제 부정부사 못 이렇게 쓰거나 이게 짧은 부정문이죠. 그 다음에 보조 용언이 못하다. 요걸 쓰게 되면 긴 부정문이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 이제 두 번째가 바로 안 부정문이 있죠. 자, 안 부정은 기본적인 의미는 얘는 의지를 부정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의지 부정인 경우는 선생님은 여기로 좀 여기로 뺐었으면 게 낫겠다. 자, 의지 부정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얘는 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어. 반면에 할 수 있는 능력은 존재했다는 거야. 알겠습니까? 선생님 숙제를 안 했어요. 그러면 그죠? 복날 개패듯이 말해야 되겠지, 그렇지? 왜? 할 수는 있었는데 내가 그냥 하기 싫어서 안 했다는 뜻이 되는 거잖아.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의지 부정 같은 경우에는 능력은 됐지만 의지가 없었던 경우는 우리는 안 부정문을 사용을 합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런데 안 부정문은 반드시 그런 경우가 쓰는 게 아니라는 거죠. 바로 뭐다? 단순 부정 혹은 다른 말로는 사실 부정이라고 해요. 같은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이 경우는 바로 주체가 의지를 가질 수 없는 경우 혹은 주체의 의지를 알 수 없는 경우에 우리가 사용하는 게 바로 이 안부정문, 바로 단순 부정, 사실 부정을 쓴다는 겁니다. 알겠죠? 자, 이거는 이제 좀 설명을 더 해줄게요. 보면 자, 그래서 안부정문 같은 경우는 의지 부정 혹은 단순 부정이라고 하는데 자,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이나 능력, 상황은 되지만 화자에게 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는 경우를 나타낸다는 거죠. 그런데 문장의 주체가 의지를 가지지 못하는 대상 또는 주체의 의지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단순히 사실을 부정하는 표현으로 사용이 됩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때도 역시 부정부사 안, 짧은 부정문, 긴 부정문으로 하면 보조용은 아니하다, 않다를 사용하고 뭐뭐지 않다의 형태를 사용하게 돼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죠? 그래서 여기 보면 정민이는 놀이공원에 안 갔다. 이거는 뭐야? 정민이가 놀이공원에 가기 싫기 때문에 안 간 거게 되는 거죠. 그렇죠? 알겠습니까? 이렇게 볼 수도 있고 혹은 정민이는 내가 아니기 때문에 정민이의 지금 의지를 알 수가 없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정민이가 놀이공원에 갔다는 사실을 부정하는 의미로서 안 갔다. 사실 부정으로도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철중이는 다이어트 때문에 저녁을 먹지 않았다. 이때는 바로 뭐야? 다이어트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얘는 먹겠다는 의지가 없었다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지. 그치? 이럴 때는 또 역시 의지 부정이 될 수 있는 거야. 알겠죠? 그런데 오늘은 비가 오지 않았다. 여기서 주어는 뭡니까? 오늘은 비가 오지 않았다. 그치? 비가가 주어잖아. 그치?
그럼 B는 의지를 가질 수 있어? 오늘 나는 내려야지 이러고 내리는 거야?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B가 왔다는 사실을 부정한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 다음 무슨 이유에서인지 그가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그가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이유를 알지 못하는 상황, 즉 그의 의지를 알지 못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도 역시 바로 뭐야? 그가 회의에 참석했다는 사실을 부정하는 표현으로 사용됐기 때문에 단순 부정, 사실 부정으로 사용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주체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냐 없냐가 사실 굉장히 좀 중요한 요소로 작용을 하기도 해요. 이런 부분에서. 알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옆에 하나만 더 적어 놓도록 합시다. 자, 바로 말다, 말아, 말다, 말아 내지는 말자 부정문. 그렇죠? 자, 바로 문장이 명령문이나 청유문일 때인 경우에는 말다 부정문을 사용을 합니다. 알겠습니까? 자, 이때 명령문일 때는 마라, 마라탕 아니야. 그렇죠? 그 다음에 청유문일 때는 말자의 형태로 사용을 하죠. 알겠습니까? 그죠? 자, 그런데 이 말다 부정문 같은 경우에는 한 가지 유의할 점이 있어요. 바로 뭐냐? 말다 부정문은 긴 부정문으로만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뭐뭐지 마라, 뭐뭐지 말자 요것만 가능하지 말 뭐뭐 한다 이런 형태는 없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그 명령문이나 청유문 경우에는 말다 부정문을 사용하게 되고 이 경우는 긴 부정문만 가능하다. 알겠죠? 이게 뭐 단순 부정이든 능력 부정이든 상관없어요. 알겠습니까? 무조건 말다 부정문이나 말다 부정문만 말자 부정문만 사용을 하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리고 이거는 긴 부정문만 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명령문에서 부정이 쓰이면 말다 부정문도 되고 말다 부정문. 아니 그 같은 거야. 기본형이 말다잖아. 그래서 말다 부정문이라고 하거든요. 그게 명령문으로 쓰이면 저기의 뜻이 말하라고 쓰는 거고 청유문에 쓰이면 말자라고 쓰이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기본형으로 이제 묶어서 말다 부정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쓰이는 형태는 말다 내지는 마라, 이런 말자 내지는 마라 이런 형태로 쓰이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래서 이제 부정문의 유형을 보면 이제 뭐 아까 얘기했듯이 긴 부정문, 짧은 부정문 요것만 이제 우리가 보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런데 자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유의할 거는 바로 뭐냐면 우리 국어에서는 안 부정문과 못 부정문 거기에 조금 더 더하면 말다 부정문을 제외하면 나머지는 부정문으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알겠죠? 가장 대표적으로 학생들이 많이 헷갈려하는 게 없다. 특히 또 아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다 부정문이 아니에요. 알겠습니까? 그러면 굉장히 단순한 문제로 다음 중 부정문이 아닌 것을 찾으시오라고 하면은 뭡니까? 없다나 아니다 이런 게 쓰이면 얘는 부정문이 아닌 것이 되니까 답이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좀 굉장히 주의를 해줘야 됩니다. 우리 국어에서 부정문은 오로지 딱 정확하게 두 개, 거기에 좀 더 넓게 보면 세 개만 인정을 해주는데 그게 안 부정문, 못 부정문, 거기에 명령문, 청유문에 쓰이는 말다 부정문 요까지만 취급을 해줍니다. 알겠죠? 그래서 없다, 아니다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부정문이 아닙니다. 알겠습니까? 그럼 선생님이 없다, 아니다는 부정문이 아닙니다 라고 하면 이 문장도 부정문이 아닌 거죠. 알겠습니까? 알겠죠? 이해가 되죠? 그죠? 이런 것들은 굉장히 주의해야 돼요. 알겠습니까? 부정문인 듯 하지만 정말 부정문이 아니네요. 알겠습니까? 이거는 굉장히 주의를 해줘야 됩니다. 알겠죠?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 한 가지만 좀 더 알아둘 게 바로 뭐냐면
바로 인용 표현. 자, 사실 이 인용 표현이라고 하는 거는 솔직하게 얘기하면 문장 부분에 들어가는 내용이랑 똑같아요. 인용절을 아는 문장 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알겠죠? 자, 그런데 이 표현에도 인용 표현이 들어가니까 이것도 선생님이 그냥 간단하게 정리를 해줄게요. 알겠죠? 자, 인용 표현이라고 하는 것은 자, 먼저 개념을 보면은 바로 다른 사람의 말이나 글을 인용해 문장 속에 포함을 시켜 표현하는 걸 우리는 인용 표현이라고 하죠. 알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 인용 표현은 종류가 있었죠. 자, 첫 번째가 직접 인용. 자, 물론 직접 인용과 간접 인용의 경우는 우리가 솔직한 말로 얘기했을 때 여러분들이 파악하기 제일 쉬운 방법은 따옴표의 존재입니다. 큰 따옴표나 작은 따옴표가 있으면 직접 인용이고 없으면 간접 인용이에요. 알겠죠? 근데 이 단원에서 요구하는 답은 근데 그게 아니에요. 알겠습니까? 자, 이 단원에서 요구하는 답은 직접 인용의 경우는 바로 직접 인용 조사 뭐뭐라고 요거를 사용해서 직접적으로 인용하는 걸 우리는 직접 인용이다 라고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예를 들어 보면 그쵸? 자, 철수가 나는 이번 시험에 100점을 맞을 거야. 그쵸? 라고 말했다. 자, 요렇게 하면 바로 뭡니까? 철수가 지금 말을 했는데 어떤 말을 했다? 나는 이번 시험에 100점을 맞을 거야 하고 직접 이야기한 것을 직접적으로 가지고 왔고 이때 직접 인용 조사인 라고를 사용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 경우를 직접 인용이라고 한다는 거죠. 이해가 됩니까? 그죠? 자, 그런데 반면에 간접 인용의 경우는 그쵸? 이 경우는 간접 인용 조사 뭐뭐고를 사용을 합니다. 알겠습니까? 자, 앞에 있었던 문장을 그대로 간접 인용문으로 바꾸게 되면은 자, 철수가 자신은 이번 시험에 100점을 맞을 거라고 말했다. 자, 이거는 조사라서 원래 붙여야 되는데 여러분들 강좌에서 살짝 띄어 쓴 것처럼 보인 거예요. 알겠죠? 자, 거다 고 말했다 혹은 뭐 거라 고 말했다 하면 되는데 이때는 100점을 맞을 거라까지가 문장이 되는 거야. 왜? 100점을 맞을 거 하면 문장이 성립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죠? 조사는 앞에 말이 조사를 빼도 성립이 돼야 된다는 성격이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100점을 맞을 거라 여기까지가 문장이 되고 거기에 고 말했다라고 해서 간접 인용 조사를 쓴 겁니다. 알겠죠? 그런데 이때 조심할 거는 바로 뭐냐면 자, 직접 인용문에서는 1인칭 대명사가 간접 인용문에서는 3인칭 그 대기 대명사로 바뀌게 돼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경우 직접 인용문을 간접 인용문으로 바꾸는 경우 저 대명사의 사용에 주의를 해줘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알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굉장히 주의를 하면서 내용을 잘 봐야 돼요. 사실 이제 이 부분 내용은 이게 끝이에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10분 정도 쉬었다가 알겠죠? 자, 윤서는 문제를 풀 거고 윤혜는 앞부분 높임 표현이랑 지제 표현 수업을 할 거예요. 알겠죠? 자 일단 잠시 10분 정도 쉬었다 이어서 하도록 합시다.